정리돼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몇 공화국보다 말았죠? 몇 공화국보다 말았어요? 1공화국보다 말았죠. 1공화국. 그래 안 그래? 네. 아직 이승만이죠. 아직 이승만. 특히 이제 그 상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이승만하고 신익희가 붙었습니다. 근데 신익희가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당시 신익희가 이제 이승만이 거듭 대통령에서 여러 가지 실정도 많이 저지르고 특히 6.25 때 국민 방해군 사건이랄지 또 뭐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랄지 이승만이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그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당시 대통령 후보인 신익희가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호남선 열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급서거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3명이었다가 누구로? 이승만하고 조봉암하고 둘이 붙게 됐습니다. 근데 조봉암은 중도 좌파쯤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 보세요. 이게 유명한 진보당 사건이죠.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은 3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조봉암의 그 진보당이 평화통일론을 빌며 이승만은 맨날 북진통일을 했거든요. 근데 평화통일론을 내세워가지고 그 평화통일론을 빌미로 해서 야 니네들이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북한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얘도 간첩이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작년에 통합진보당이라고 우리 현재에서도 진보당 하나를 없애버렸죠. 당을 없애버렸어요. 당을 없애버리고 그 통진당을 해산시켰습니다. 아예 해산시켰는데 이 그 진보당과 비슷한 그런 성격의 이 진보당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1958년에 12월 달에 보안법을 날치기로 개정. 이 보안법이 지금의 테러 방지법하고 똑같습니다. 이 보안법이. 그래서 날치기로 하더니 이 보안법 안에 뭐가 있냐면 비방죄, 불경죄 이런 게 있어요. 아, 박근혜 그 정치 지랄같이 이 말하면 바로 불경죄입니다. 불경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형량이 징역 10년이에요. 알았어요? 대통령을 욕하거나 대법원장을 욕하거나 또 그 산부 요인들을 욕하면 불경죄에 해당돼서 불경죄의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이야. 이런 악법을 만든 다음에 공포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그 보안법을 날치로 개정했죠. 이 법에 의해서 조봉암은 결국 간첩 혐의를 뒤집어 쓰고 1959년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그 사람이 죽산 조봉암이에요. 알겠죠? 죽산 조봉암. 그래서 호가 죽산이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그러다 이제 결국은 4.19 혁명이 터집니다. 4.19 혁명이. 자, 4.19 혁명은 이승만이 3번이나 대통령을 해먹고 그 당시 이제 장기 독재도 문제였지만 특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미국의 경제 원조가 축소된 상태에서 경기는 침체되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불만이 커지겠죠. 특히 그것이 이제 이승만의 독재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3월 15일 날 다시 3.15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더라. 이 3.15 부정선거는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였잖아요. 그래 안 그래?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에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 박사가 대통령 후보였는데 조병옥 박사가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치료차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날짜가 한참 뒤인데 선거가 3월 15일로 선거 일자를 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병이 아직 안 나은 상태에서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미국 가서 수술했는데 수술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선거 날짜가 닥쳐가지고 선거 날짜를 땡겨가지고 급하게 선거를 치른다는 그런 보도를 받고 충격을 먹었어. 그래서 죽어버렸어 미국에서. 그래서 이승만이 혼자 대통령 출마한 거야. 보나마나 이승만은 당선이죠. 그래 안 그래? 경제 후보가 선거에 출마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신익희도 유세차 호남선 열차 탔다가 죽었고 바로 이 조병옥 박사도 미국에 치료받으러 갔다가 죽어버렸고 이승만이 또 대통령이 생겼습니다. 이때는 뭐냐 이제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야. 대통령 나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대통령을 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대통령을 시작하는데 그 대통령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거의 시체나 다뤄보면 할아버지가 됐겠죠? 좀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근데 대통령이 만약 죽어버리면 누가 대통령이 되겠어요? 부통령이 대통령이겠죠. 그래서 그 당시 부통령이 중요해졌어요. 대통령이 유고시에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나이가 많아져 죽어버리면
그 자리를 승계해야 되는데,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되는데, 부통령에 지금 계속 누가 당선되고 있냐면 상대 민주당인 누가요? 장면이 계속 당선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장면을 떨어뜨리고 그 당시 이승만의 런닝메이트인 그 부통령인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가 저질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무슨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이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가 아니에요.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이기붕 당선을 위한 부정선거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무더기 투표 또는 뭐 집단 투표, 공개 투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투표가 엉터러 진행돼요. 그러니까 선거구별로 개표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그 동네 사는 주민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투표를 낮춰서 하향 조정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별 지랄 생쇼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발각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참지 못하고 마산에서 먼저 마산 부정선거 항의 시위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 마산 상고단위는 누구라고요? 김주열 학생이 경찰의 최루탄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극 아니에요? 이 한 번으로 끝났으면 우리가 괜찮았을 텐데 이 뒤로도 또 누가 죽어? 60항쟁 때 1980년에 이한열이 죽고 알겠어요? 또 그 누굽니까? 탁 치니까 딱 하고 죽었다는 누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렇게 수많은 연세대학교 학생 또는 서울대학교 학생 이런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생명을 결국은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김주열의 시체가 마산 신풍 앞바다에 원래 수장을 했는데 이게 떠올랐어요. 발각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알게 됐죠. 신문에 이게 최루탄 탄통이 왼쪽 눈 아래 박힌 채로 찍혀서 나오니까 전 국민이 분노겠죠. 1960년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먼저 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지금도 4.19 행사를 하지 않고 지네들만 따로 4.18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맨날 마라톤이에요. 4.18 기념 마라톤. 그게 바로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됩니다. 근데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교문을 치고 나오니까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당시에 자유당 사주를 받은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정재라고 유명한 깡패가 있었거든요. 이 애들이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습격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분노해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10만 명이 나타나가지고 학생들이 결국 경무대 앞으로 몰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격화됩니다. 4.19 혁명으로 전국적인 시위로 비화되게 됐죠. 자, 결국은 이들이 경무대, 지금은 청와대를 옛날에는 경무대라고 그랬거든요. 청와대로 향하는 이들을 막으려고 경찰을 동원, 그래서 경찰이 발포를 했어요. 발포를 했는데 180 몇 명인가 186명인가 죽었습니다. 6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나타났죠. 알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아비규환이 됐었고요. 결국 보다 못한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게 되고 4월 25일 날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이후에 결국 세가 뒤집어진다는 걸 한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 그래서 이승만은 결국은 이화장 자기 사저로 물러나더니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망명길에 망명길로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4.19 혁명을 통해서 장기 독재, 이승만의 장기 독재를 막아냈습니다. 알았어요? 자, 우리는 이런 희망과 절망이 있어요. 절망이. 이렇게 우리가 희생을 치러서 4.19 혁명을 성사시켰어요. 이 4.19 혁명을 보고 우리는 대단히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 가운데 해방된 이후에, 그러니까 1945년 전후에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독재를 타도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모습을 보고 워싱턴 포스트지, 영국의 가디언지 이런 데서 막 극찬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아시아를 얕잡았었는데 이 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 꽃이 영국 놈들이나 미국 놈들이 우리를 그 전에 어떻게 봤어요? 우리를 들쥐대로 봤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민주주의 할 자질이 없는 쓰레기통에서 어떻게 장미꽃이 피냐 하면서 말이야,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를 의심했던 그놈들이 4.19 때 이렇게 우리가 독재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극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도 일본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일본은 독재를, 그러니까 군부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쟁취한 적이 거의 없어. 일본도 이제 잠깐 나이쇼 민주주의라고 잠깐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처럼 끈질긴 항쟁을 계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4.19, 5.18 또는 60 항쟁 이렇게 숫자 속에 민주주의에 대한 기억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일본은 저 멀리 막부 정권, 그 막부 때의 정권을 타도한 신군부들이 계속 권력을 장악하고 지금까지도 군부 정권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정치의 기본 이념이 바로 뭐예요? 군국주의예요. 군인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천황은 뭐야? 천황은 전체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지금 아베 같은 놈도 전부 다 그런 놈들의 후손들입니다. 알았어요? 아베 아버지, 아베 할아버지 얘들이 전부 다 1차 대전, 2차 대전 전범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놈들이 전쟁을 주도하고 전쟁을 통해서 나라 권력을 유지하고 얻은 놈들이 지금도 계속 권력을 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군부가 권력을 잡을 때마다 또는 독재 정권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들고 가서 한 번씩 들러엎었어요. 그래서 희생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하다가 피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피를 먹고 자란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민주주의가 무슨 드라큘라입니까? 이러는데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것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4월 19일 날 4.19 혁명으로 민주주의 발전은 밑바탕을 마련하고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는 줄거세요. 통일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동안 막혔던 통일운동. 아까 조봉암 같은 경우는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고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당했다고 그랬죠. 지금이야 우리가 평화통일은 대세잖아요. 통일을 전쟁을 치르고 해야 돼요. 흡수통일해야 돼요. 평화통일해야 돼요. 누구나 다 평화통일을 제안합니다. 전쟁은 막아야 돼.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해야 돼. 안전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제안하자라고 하고 있지만은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당시 평화통일은 국민의 대세가 아니었어요. 평화통일을 말하면 간첩으로 몰리던 그런 시대에 자 이제 이승만 독재 정권이 타도됐으니까 진짜 한번 북쪽하고 통일을 논의해보자. 그래서 특히 이제 청년 학생들이 이런 통일 논의를 주도했어요. 지식인과 청년 학생들.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그 당시 내세운 구호가 뭐냐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우리 38선에서 서로 껴안고 마음 놓고 한번 우러나 보자. 이런 통일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알겠죠? 시기적으로 언제라고요? 이걸 물어요. 시험에서 언제라고? 4.19 이후에. 알았어요? 네. 4.19 혁명 이후에 평화통일운동이 크게 고조되고 있었다라는 점. 자 여러분 그 다음에 76페이지 왔습니다. 이제 4.19가 끝났으니 몇 공화국이야? 2공화국. 헌법을 바꿨겠죠? 헌법을 바꾸고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 이거 보세요. 이거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요. 허정은 임시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과도기를 책임진 과도정부였어. 이런 말이 붙는 거야. 허정은 뭐라고요? 헌법이 만들 때까지 그 과도기, 혼란기를 책임지는 과도정부였어요. 그리고 제2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 제2공화국 헌법은 의원 내각제다. 그죠?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 헌법으로 헌법이 바뀌어서 우리는 공화국 시스템이 1공화국과 다른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제2공화국으로 공화국을 분류합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 간다고요? 얼마 간다고요? 1년밖에 못 간다 이거야. 왜? 19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가 일어나서 5.16 군사 쿠데타가 전개되게 되더라. 그죠? 군사 쿠데타로 전개되고 자 5.16 이후에 1963년까지는 뭐라고요?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이에요. 군사정권이에요. 지금이 누구라고요? 이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겠어요? 욕하겠어요? 비판하겠어요? 미워합니다. 안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누가 알아서 해줘요? 밑에 놈들이 알아서 해줘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야. 교과서 국정화시키고 야 교과서 국정화되는데 어떤 식으로 누가 책을 집필하는지도 몰라요. 완전 비밀리에 책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 자기들만 알아. 조선시대로 조선시대는 거꾸로잖아. 임금은 자기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절대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관들이 절대 안 보여줍니다. 차라리 날 죽이세요가 안 보여줘요. 근데 지금 뭐야? 지금 교과서는 대통령과 그 언저리에 있는 몇몇 십상시들 이런 놈들만 어떤 놈들이 국정원 교과서를 쓸 것인지 뽑아놓고 발표도 안 해. 그리고 어떤 책으로 가르쳐야 될지 어떤 내용이 담길지 잘 몰라요. 근데 보나마나 뻔해.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죠. 무슨 내용이 담겨있을지 뻔히 알만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야, 이게 시대사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분야사로 나올 것이냐 주제사로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은 감을 잡아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골 때리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그 책으로 만약 국정교과서가 사용되게 된다면 출판사들은 어떻게 책을 만들지. 그게 3월달에 애들한테 책 나눠줄 책을. 그래 안 그래요? 1학년부터 당장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어요 현재. 발표도 안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박정희 군사정권 때 나온다면 이때 5.16 이후에 1963년 제3공화국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박정희가 권력을 쥐었어요. 원래 박정희는 별 2개짜리 소장이었죠. 소장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선배들이 많이 있었는데 걔들 다 잘라내고 몰아내고 숙청하고 결국은 지가 대장 답니다. 별을 답니다. 전두환도 마찬가지죠. 원래 전두환이 소장 전두환이었는데 나중에 예편할 때는 대장 달고 예편하고 바로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자기 선배인 누구한테 배웠어? 박정희한테 배웠어요. 박정희 후배가 바로 전두환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이 이름을 좀 알아두세요. 말로 해보자. 뭐라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나중에 제5공화국을 만들기 전에 전두환이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걸 줄여서 우리가 국보위 그러거든요. 국보위 줄여서. 그래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나 국가재건 최고회의나 둘 다 초입법적 기관이에요. 원래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통치권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이란 주권자인 누구한테 나와야 돼? 국민한테 나와야 되죠. 국민의 대표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지네들 꼴리는 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초입법적 기구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런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언제 한번 있었냐? 갑오개혁 때도 있었습니다. 갑오개혁 때도 이런 기구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 군국기구처. 기억나세요? 이렇게 세 가지는 뭐라고? 공통점이 초입법적 기구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점 알겠죠? 이렇게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 자격으로 군사정권을 이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사에서만 1945년부터 1948년까지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간 미군정이었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지금 뭐야? 1961년 5.16 이후부터 1963년까지 박정희 군사정부란 말이야. 이렇게 현대사에서만 6년이라는 군정기간을 거쳐요. 군인들이 통치하던 시대다. 실제로 군인들이 별 달고 알겠죠? 군복 입고 나라를 다스리던 이런 군정기간을 거쳤다. 봅시다. 자, 그래서 내각체인제 개헌을 단행했고 1920년 7월달에 총선거를 실시한 다음에 장면 내각 출범하면서 제2공화국 정부가 됐다. 장면을 행정부 수반으로 하는 민주당 내각이 성립했습니다. 민주당. 이때 이제 대통령은 윤보선인데 그냥 상징적인 대통령이죠.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 기능만 갖고 있고 국무총리 장면이 실권자였어요. 왜? 내각 책임제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분열하게 돼요. 구파, 신파로 나눠서 싸워. 특히 윤보선은 구파, 그 다음에 총리인 장면은 신파. 이렇게 한 집안에서 구파, 신파로 나눠 싸웠으니까 민주당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정치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봐봐 얘들아. 이승만은 정당이 뭐였어요? 이승만은 정당이 뭐였어요? 응? 이거 보세요. 이승만 때는 자유당이었죠. 원래 이승만은 한국민주당이었어요. 한국민주당. 근데 이승만이 지가 따로 뭘 만들어? 자유당을 만들어서 자유당 독재를 해나가는 거야. 이승만은. 그래서 여기서 갈라져 나온 놈들이 지금 말하는 민주당이에요. 알겠죠? 이 민주당이 다시 뭐 구파와 신파로 나눠 싸우는데 구파는 주로 윤보선 계열이고 신파는 주로 뭐라고? 장면 계열이에요. 이 장면 계열의 신파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이렇게 된 거야. 더불어민주당 계속 이걸 갖고 하는 거야. 민주당.
알겠죠? 뭐 중간에 열린 우리당 무슨 참여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이름을 많이 바꿨지만 계속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원래 뿌리가 같아. 여기 있는 놈들이야 다. 알았어? 여기서 갈라서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놈들이야. 그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보가 별로 없어요. 진보가 아니야. 사실 이들도 역시 우파인 것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자, 자유당 독재는 이승만과 함께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민주당이 장면 때는 이 민주당이 집권했는데, 자, 민주당이 국파 신파로 나눠서 싸우다 보니까 정치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깝깝해. 맨날 데모입니다. 나와서 제발 좀 정치 똑바로 해라. 데모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가서 통일을 하자.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우리 38선에서 껴안고 신나게 통곡이나 해보자. 이런 감상적 낭만주의적 통일운동이 전개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데모가 심했냐. 보세요. 데모를 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 시위를 가지고 결국은 독재를 타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서 데모에 의해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애들도 데모를 했대요. 그 당시 수성국민학교, 서울 수성국민학교 애들이 언니 오빠 제발 데모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피켓 들고 나와서 걔들이 데모할 정도로 데모가 성행했습니다. 어쩌면 민주주의란 그런 데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들은 목소리가 다양한 목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그런 소리들을 귀담아 듣고 그걸 정치에 반영해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게 그걸 조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다릴 줄 알고 민주주의가 수성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참지 못하고 군대에서 들고 나온 분들이 누구예요? 박정희. 그래서 박정희가 결국은 5.16 쿠데타를 했다. 지금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제3공화국이 전개되게 된다. 박정희의 제3공화국. 자, 거기 밑에 좀 보세요. 그 76조 정치사회적 변화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물을 수 있어요. 혁신단체가 등장했다. 아까 이승만 때 없어져버린 혁신단체가 뭐 했었죠? 응? 조봉암에 진보당이 있었죠? 네, 그래 안 그래? 조봉암에 진보당 사건이 있었잖아요. 없어져버린 혁신단체가 다시 등장했단 말이야. 그래서 혁신당, 통일사회당, 신풍회 이런 사회주의적인 진보적인 단체들이 등장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안정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때 만들어진 걸로 알지만 사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진 거 수립된 건 언제라고요? 장면 정부 때입니다. 제2공화국 때. 이거 구분해야 돼요. 시험에 자주 물어봤습니다. 그동안에 모의고사도 많이 나오고요. 알겠죠? 아시겠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 입안 계획을 수립한 것은 언제다? 작년. 근데 이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1년 만에 붕괴돼 버렸으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결국은 끝장났단 말이야.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박정희 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끄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 전에 이미 다 짜놓은 각본대로 우리의 경제는 발전해 갈 수 있다.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되게 중요합니다. 노동운동 활성화예요. 통일혁의 고조 이 두 가지를 꼭 알아두세요. 4.19 이후에 장면 내각 정부 때 노동운동이 크게 활성화돼서 교원노조, 한국노련 등이 만들어지고 통일혁의가 고조되게 됐다. 오른쪽에 거기 캐치프레이즈가 써있는 현수막이 보이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남북 학생회담을 엮어 주장하는 교수 학생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5.16 군사정변과 유신체제 제3공화국이죠.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5.16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야입니다. 직전 4월 혁명 후 민주운동이 크게 고양됐다. 제가 아까 말했죠. 데모가 크게 성행했다. 결국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분출된 겁니다. 그동안 자유당 정부, 이승만 정부에서 억압당했던 자유가 폭발된 거야. 자유에 대한 욕구가 분출된 거죠. 이렇게 한반도에서 영향력 감소를 우려한 미국과 일부 정치 군인들이 쿠데타 음모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야사를 보면은 미국이 뒤에서 쿠데타를 꾸미기도 하고 미국이 그런 짓을 잘하잖아요. 남미 여러 나라에서 군부 쿠데타를 오히려 미국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미국이 그런 짓을 하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알겠죠? 헌법을 정지시키고 정치인들 활동을 금지시키고 개혁 인사를 체포하고
결국은 미국의 묵시적 동의. 처음에는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박정희가 요순 반란 사건 때 공산분자로서 참여했던 놈인데 그러다가 남한이 적화통일되는 거 아니야? 라고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거기 보세요. 혁명공약 제1조가 뭐야? 반공을 제1의 국시로 한다. 이렇게 해서 어때요?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한 거야. 제2조 봐봐요. 미국 등 자유우방과 유대관계를 미국 은혜하고 친하고 싶어. 날 내치지 마. 날 지지해. 이렇게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묵시적으로 박정희 쿠데타를 동조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는 도와준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5대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원래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다시 대통령에 출마하기 이전에 나는 다시 혁명이 끝나면 군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국민한테. 혁명공약에 맨 밑에 6번 조항 보세요. 이와 같은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한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나는 다시 군대로 돌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군인이라는 놈이 사나이가 말이야. 지가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군복을 벗고 자기 스스로 권력욕에 휩싸여서 대통령에 출마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964년 6.3 사태,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이 거기 보세요. 오른쪽에 가면 이제 한일 회담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군정기가 먼저 보겠어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치 깡패를 소탕한다고 해서 정치 깡패들을 잡아다가 제가 얼마 전에 온천에 갔는데 용이 6마리가 들어와. 호랑이 한 마리하고 등어리에 용 문신 있는 애들이 어깨에다가 용룡이 나르샤야. 용룡하고 일호지. 그래서 걔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떡대가 또 얼마나 큽니까? 목욕탕 물이 막 다 넘치고 난리도 아니야. 근데 이 새끼 가만히 자빠지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야. 풍경거리고 대가리 쳐박고 막 목소리 들락달락거리니까. 그래서 그런 놈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자유당 정권 때 백골당 딱벌 때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치 깡패들이야.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깡패들을 키워가지고 자기 정적들을 겁주고, 알겠어요? 움츠러들게 만드는데 도구로 활용해서 이놈들이 활개를 핀 겁니다. 이정재 같은 놈이 대표적인 놈이죠. 근데 박정희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애들을 모두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느냐?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을 깎아가지고 밀감밭으로 다 만들게 만들었어요. 알았어요? 지금의 제주도의 그 농장들은 전부 다 누가 만든 거야? 깡패들이 만든 거예요. 알겠죠? 우리들이 밀감이 하도 싸가지고 지난 겨울에는 밀감 다 갈라엎고 들러엎고 농사 망쳤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밀감을 싸게 만든 놈들이 바로 정치 깡패들. 알겠어요? 이때 정치 깡패들을 소탕해서 야, 드디어 군이 정치를 잡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안정되겠구나라고 한편으로 국민들은 환심을 많이 샀습니다. 꼭 이 짓을 반복한 놈이 바로 누구예요? 전두환이에요. 전두환도 삼천교육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깡패로 몰아가지고 깡패 아닌 사람까지 잡아갔었죠. 내 친구도 잡혀갔던 놈들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내 친구도 잡혀갔던 놈들이 3명이나 돼요. 3명이나.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삼천교육대가 모래시계라는 여러분 하도 오래돼서 뭐 볼 일이 없겠지만 보면은 첫 대가리가 바로 삼천교육대 끌려가서 최민수라는 놈이 깡패였는데 훈련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자 보세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치 깡패를 소탕하고 아무리 깡패라도 군인들 총 들고 설치는 군인들 이길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사회의 기강을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조 및 개혁 인사까지 다. 아까 4.19 이후에 그동안 이승만한테 억눌려 있던 우리의 여러 가지 욕구들이 분출돼서 혁신적인 인사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개혁적인 당들이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애들을 전부 다 소탕한 겁니다. 학생 통제를 위해서 중고생 삭발. 알았어요? 이때부터 머리를 깎았어요. 알겠죠? 이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는 원래 일본 이름이 다카키 마사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주군 장교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만주군 장교로 만주군 군관학교에 있다가 상이 차지 않아서 일본 사관학교 들어갔죠. 혈서까지 쓰고. 그래도 일본식 군사훈련을 받은 놈이라 우리 학생들을 전부 다 일본식 군인처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조치를 그대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나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빡빡머리 다녔어요. 완전 빡빡머리야. 여러분들 되게 머리에 집착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특히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에요. 머리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선비족 머리를 산발하고 다닌다고 그랬죠. 만주족 머리를 가운데 머리만 남겨둔다고 그랬죠. 몽고족 가장자리 머리만 남겨둔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젊었을 때 머리를 다 길러요. 이렇게 다녀 이렇게 수빈이처럼 저렇게 다녀 남자들이.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는 어때요? 따서 가운데로 꽂아. 이게 바로 뭐라고? 상투라고. 그러니까 머리 자르는 걸 질색이 납니다. 근데 그 머리를 다 빡빡 깎아버린 거예요. 알았어요? 너 머리 빡빡 깎으면 기분 좋겠냐? 안 좋지? 나 군대 갈 때 얘기해줬어요? 나 군대 가는데 친구랑 같이 군대 들어갔는데 논산훈련소로 갔습니다. 그래가 앞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어요. 근데 머리를 자르는데 앞에부터 깎는 거예요. 바리깡으로. 지금은 전기를 이렇게 하잖아. 옛날에는 스프링이 있는 건데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 사이사이 이렇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자르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머리카락이 들어가고 막 뽑혀. 저렇게 긴 머리를 이걸로 자르니까 제대로 깎이겠어요? 막 반은 뽑히고 반은 잘리고 하느라고 막 너무 아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내 친구도 울고 있어. 서로 거울 속에 비친 친구 모습을 보고 서로 웃으면서 울면서 별생 쇼를 다 했어요. 그래서 머리라는 것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복종하라 이거예요. 눈가락 이거랑 똑같아요.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자른다는 건 삭발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복도 완전히 일본놈 교복처럼 그런 걸 입고 다녔어요. 교복이 교련복이 아니야. 교련복이 일본놈 군복이 이렇게 생기는 카라가 이런 카라예요. 친구라는 영화도 오래돼서 여러분 모르죠? 친구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에 빠찌, 여기에 학년 표시. 알았어요? 학교 빠찌, 여기에 학년 표시. 이렇게 달고 다녀서. 근데 여기 뭐 했냐? 지금 봐보세요. 이 천이 이거랑 이렇게 부딪히면 금방 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천이 빨리 해지지 않게 하려고 여기다가 하얀 플라스틱을 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쓰라린데요. 얼마나 쓰라린데. 그래서 우리가 좀 노는 애들은 학교 끝나면 바로 나가서 이거 다 뽑아버리고 이거 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이걸 발랑 까서 이런 모양을 입고 다녔어. 알겠죠? 이게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이런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 지 아버지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겪어보지 알아서 모르지만 저는 다 겪어봤어요. 지 아버지, 지 딸, 중간에 있는 놈들, 독재자들, 이승만 빼고 내가 다 겪어봤어요. 알았어요? 지금까지 대통령 가운데 거의 다 겪어봤는데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반공이 제1의 국가가 나가야 될 길이었고 국시라고 그랬죠. 중앙정보부법. 이 중앙정보부가 지금의 국정원의 전신입니다. 국정원이 중앙정보부였고 중앙정보부가 안전기획부로 바뀌고 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어요. 이름만 바뀌었지 하는 짓거리는 똑같아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각종 노동운동 통제법이 만들어지고 대통령제로 개헌했다. 그래서 제3공화국이 됐다. 자, 그 다음에 김종필 오일화 메모가 있습니다. 이 김종필 오일화 메모는 한일협정을 하기 위한 사전 양해각서라고 하죠. MOU라고 하죠. MOU. 알겠어요? MOU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야, 35년간 한국을 지배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일본이 배상금을 내라 보니까 배상금 대신에 3억 달러를 10년간 나눠줄게. 1년에 3천억 달러. 3천만 불씩. 알았어요? 이렇게 10년간 3억 달러를 주고 2억 달러는 연리 34%로 빌려줬습니다. 우리한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연리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이자가? 은행 대출 이자가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들은 대출 안 해봐서 모르죠? 대출 세대가 될까 좀 있으면 이제 대학 등록금들 대출하고 난리도 아니래요 지금 학생들. 대학 졸업하자마자 대출금 때문에 빚쟁이가 돼서 나온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반값 등록금을 하면은 전 학생들한테 반값만 등록금 받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반값 등록금을 한대요 정부가. 정부 주장은 반값 등록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등록금 반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장학금으로 준대. 알았어요? 반값 등록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준대. 그래서 그 어떤 놈은 전액을 다 내고 다니고 어떤 놈은 반값만 내고 다니고 어떤 놈은 등록금을 하나도 안 내고 다니는데
실제로는 반값만큼이 아니야. 이 전액 주는 이것은 나중에 또 상환해야 돼. 갚아야 돼. 그냥 공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포함됐어 이 안에. 알았어요? 대출이나 마찬가지 대출이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기만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더라. 다시 보세요. 김종필 오이라 메모가 일본과 해방 이후에 국교를 체결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다시 국교를 맺는 대가로 일본한테 돈을 얼마 받기로 했다고? 5억 달러를 받기로 했다. 그 중에 3억은 1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주는 거고 2억 달러는 차관으로 3.5%로 빌려준 거다. 7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빌려준 거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걸까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관한다.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독도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게 이 문제. 독도 문제를 한번 다뤘죠. 우리가 독도하고 강도를 다뤘죠. 그 다음에 보세요. 1965년 오른쪽에 78쪽 다음 페이지 78쪽 1965년 8월달에 한일 회담이 있었습니다. 방금 본 김종필 오이라의 비밀 회담으로 한일 회담이 진행됐는데 이걸 눈치챈 학생들이 반대가 격렬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의 격렬한 데모가 있었고 이때 대학생이었던 놈이 이명박이었어요. 이명박이 이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를 주도했던 사람이 이명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괜찮은 놈이에요. 알겠죠? 그때만 해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현대건설 들어가고 서울시장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정치적 야욕을 다 헤쳐먹었죠. 완전히 국민한테 빨대 뽑고 다 빨아먹은 거 아니죠. 알았어요? 그런 대통령 처음 봤어요. 그렇게 돈 깎이는 대통령 처음 봤어요. 노골적으로. 알겠죠? 그리고 지금 아무 이상 없이 잘 사는 대통령 처음 봤어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돼. 저거 죽기 전에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저거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데 전두환하고 지금 이명박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 보면은 골프 치러 다니는 거 보면은 열불나서 못 살겠어.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격렬한 데모가 있었고 계엄령을 발동해서 한일 회담 반대 데모를 6.3 사태라고 되어 있대. 6.3 사태 진압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추가 보상을 거부하고 결국 이때부터 이제 일본 문화가 다시 들어오게 됐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65년에 국군 월남 파병이 있었습니다. 중요합니다. 다 적겠어요. 65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한일회담과 또 하나 뭐? 월남 파병이 있었다. 이게 전부 다 누구 정권 때야? 얘들아 누구 정권 때요? 박정희 정권 때요. 별로 어렵지 않아. 언제냐 이걸 물어야 되게. 이게 언제냐 이걸 물어. 알았어요? 그럼 지금 공부하면서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어느 정권 때, 몇 공화국 때, 누구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냐만 구분할 줄 알면 돼. 그러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지금 잘 들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월남 파병은 중요 표시하세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근거에서. 여러분 우리가 6.25로 하면서 에치슨9 기억나죠? 에치슨9 기억나죠? 네.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수도 있을 그렇게 침략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반도를 에치슨9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결국은 먹잇감으로 북한한테 내놓는 거나 남한을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남침 유도설입니다. 이게 바로 북한이 남침을 하도록 일부러 미끼로 던져준 거다. 미국이. 그래야 한반도를 먹을 거 아니냐. 이런 남침 유도설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미국 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되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6.25 전입니다. 6.25 전. 6.25 전에 미국은 한국의 영원한 우방이야. 우리가 38선 이남을 미국이 차지했었으니까 책임지고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미국이 한국을 책임지고 지켜줄게 라고 해야 맞잖아요. 근데 전쟁 터지기 전에는 어때요? 북한한테 이걸 내놨어요. 한국을. 우리는 전쟁이 터지더라도 에치슨9 북쪽은 안 지켜. 필리핀을 포함해서 타이완과 일본을 지킬까 이렇게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6.25 이후에 1957년 53년 7월 달에 전쟁이 끝난 이후죠.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다. 알았어요?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6.25 이후에 미국과 맺은 조약이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이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6.25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미국이 치르는 전쟁에 우리 군대가 가야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잖아 세상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거해서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일으키자 결국은 우리도 미국을 따라서 전쟁에 파병할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해서 참전 국군의 달러 송. 지금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북한도 달러가 없으니까 맨날 어때요? 북한 인민들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그 러시아 이런 데로 보내가지고 걔들이 임금을 가지고 나라 발전에 또는 나라를 유지하는 데 써먹는 거예요. 우리 박정희도 그랬어요. 박정희도. 그래서 원래 파병한 군인들을 월급으로 경제건설에 써먹었습니다. 당시 월급 몇 주냐면 우리 한국 군인 3명을 미국 군인 1명 월급으로 쓸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국 군인 1명 월급으로 한국 사람 3명을 쓸 수 있어서 그래서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월급 달러를 갖다가 우리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으로 종잣돈으로 삼았다니까. 누가? 박정희가. 그래서 이렇게 5,000명이 죽었습니다. 가서 5,000명이 죽었어요. 알겠어요? 우리 군이 죽은 인원이 몇 명이라고? 5,000명이에요. 부상당한 사람이 또 5,000명이에요. 그리고 고엽제, 그 당시는 부상 안 당했지만 그 정글을 누비다 보니까 고엽제에 그 중독돼가지고 고엽제 환자가 된 사람들이 또 5,000명이에요. 이렇게 월남 파병의 후유증은 지금까지 남아있더라. 고엽제 피해자가 5,000여 명에 이른다. 알겠죠? 쉬었다가 삼선기형부터 또 나가겠어요.